안녕하세요, 난세일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시리즈는 난세일기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하늘길이 다 막혀서 어디도 여행을 갈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오늘부터 난세일기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세계사의 곳곳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볼 것은 바로 북한에서 일어났던 왕자의 난입니다. 서자인 김정은은 어떻게 북한의 왕권을 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서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은은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인 고용이가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김정철이라는 형이 있고 또 배다른 형인 김정남이 있죠. 우리가 북한을 흔히 설명할 때 하나의 왕국과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왕정체계가 상당히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왕정체제에 빗대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그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이 고영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김정은의 어머니의 본명은 고용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직접 확인한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중전이 될 수 없는, 아니 후궁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출신과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일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으로 파악이 되는 고용희는 태어난 곳부터가 바로 일본입니다. 고용희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으로 건너갔고, 당시 일본 육군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그런 군수공장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그런 부역자였습니다. 제주도 출신인 고용희의 아버지는 해방 후에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렇게 1952년 일본에서 고용희는 태어나게 됩니다. 고용이는 1962년에 그러니까 10살이 되던 해에 당시 제1본 조선인 귀국사업, 즉 북한으로 보내는 사업이 한창 일어나고 있던 때 아버지를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 제1본 조선인 북송사업이 뭐냐라고 질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잖아요. 뭐 징병 혹은 징용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스스로 건너간 경우도 있는데,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제1조선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들이 좀 일본을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과 이 기술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들이 북한으로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바람과 이 북한의 바람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작했던 사업이 제1본 조선인 북송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고용희의 아버지는 이러한 귀국 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으로 들어갈 결심을 내렸고, 고용희도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 전체가 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북한으로 온 제1본 동포들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쭉 살다 왔기 때문에 북한 체제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북한 당국도 이들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한 2등 국민 혹은 2등 시민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던 고용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북한에서 당시 제일 큰 예술단이었던 만수대 예술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고용희가 전공했던 건 춤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만수대 예술단은 바로 김정일이 만든 겁니다. 당시 이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이 만수대 예술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시기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 자리를 넣고 이복 동생인 김평일과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러한 사업들을 우상화하는, 아버지 자체를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에 열중하고 있었고, 그렇게 만든 게 만수대 예술단입니다. 고용희는 이런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로 들어가게 되었고, 김정일이 이런 만수대 예술단의 다양한 작품들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고용희와 김정일은 눈이 맞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용희가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고용희는 정작 시아버지 김일성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김정일이 일본에서 태어난, 그리고 또 그냥 무용수로 지내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대와 혹은 그런 출신 성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북한에서 일본 출신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의 아들인 김정일이 그런 사람과 사귀고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김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희가 낳은 김정철이나 혹은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이런 자식들도 김일성의 이쁨은 크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어머니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컴플렉스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즉 할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은 상당히 예뻐해 주는데 본인은 전혀 예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장남이기 때문에 모두의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김정남의 이 집안 내력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게 김정남도 적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남이긴 하지만 적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의 어머니였던 그 성혜림과 김정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제 들여다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과 김정일의 사이는 고용희와 김정일의 사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소문이 많습니다. 일단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은 김정일보다 5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일과 만나기 전에 이미 북한의 고위층 자제와 결혼을 했고 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상을 좋아하는 김정일의 눈에 들게 되면서 이혼을 하고 김정일과 살림을 다시 차립니다. 근데 이 결혼도 김일성의 허락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김일성이 허락을 안 해주죠. 자신의 후계자가 지금 막 결혼을 한다는 상대가 이미 결혼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이 결혼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혜림도 시아버지의 어떤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혜림과 김정일이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바람둥이 김정일은 또다시 고용희와 애정 행각에 빠지게 되면서 성혜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갔죠. 어린 김정남은 이런 콩가루 집안 상황 때문에 9살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일의 부인 자리를 놓고 성혜림과 고용희가 싸웠는데 결국은 성혜림이 지게 된 것이고 한쪽은 졌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혜림 그리고 성혜림의 동생 성혜랑 그리고 이제 성혜림의 아들 김정남까지 다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김정은 하면은 뭐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김정남도 김정은 못지않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김정남도 이 유럽 최고 대학교 중 하나인 제네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집안 상황과 김정남의 집안 상황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나 이 집안 상황일 뿐이고 김정남은 장자기 때문에 이 장자 승계 원칙이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정남은 장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은보다 훨씬 후계자 싸움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남의 한창 후계자로 각광을 받을 때 엄청나게 어린 그런 소년이었고 김정남은 스위스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되면서 후계자로서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정남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뭐 도박을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김정남도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고 어렸을 때부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줄곧 아버지께 건의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서양 문물에 상당히 밝았기 때문에 당시 북한의 IT 기술이 전무하던 시점에 김정남이 총대를 메고 조선 컴퓨터 회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상당량의 그 IT 장비와 IT 기술들을 북한으로 들여가기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김정일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모두 관리하던 사람이 김정남이었고 김정일의 건강 상태까지 늘 체크하던 사람도 김정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정남이 처음부터 이 후계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억측이고 김정남도 한때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김정일의 신임도 얻었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후계자 싸움에서 정말 유리한 고지를 달려가던 김정남이 삐끗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2001년에 김정남이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위조 여권을 들고 일본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적발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일본의 많은 언론사들이 김정남을 취재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김정남 그리고 동행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은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던 김정남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김정남의 불안했던 가족사가 결국은 김정남
김정남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머니 성혜림은 고용희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뒤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이 우울증 때문에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모스크바와 스위스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치료를 받고 성혜림의 동생 성혜랑과 함께 모스크바와 스위스 살면서 성혜림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혜랑이 1996년에 돌연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김정일한테는 처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김정일의 처제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김정남의 이모 되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남의 사촌지가 아닌 김일남, 즉 성혜랑의 아들 이 김일남은 대한민국으로 또 돌연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 김일남 씨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한영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활동을 했죠. 이렇듯 김정남을 둘러싼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이모는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본인의 사촌형은 한국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본인은 2001년에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언론에 자기 모습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김정남은 서서히 후계자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남은 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북한이 변해야 된다, 개혁개방해야 된다라고 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당연히 이런 김정남의 모습이 좋게 보일 리 없었고 그렇게 김정남은 서서히 후계자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김정남이 김정일로부터 외면을 받고 후계자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될 쯤에 김정은이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상당히 거칠고 리더십도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김정일은 이런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아이는 정말 장군이 될 아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칭찬을 한 거죠. 또한 김정은이 이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인 고용희의 치맛바람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용희와 성혜림 사이에서의 싸움, 고용희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김정남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끔 자신 아들의 지위를 위협할 수 없게끔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 바로 고용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김정일이 김정남을 그렇게 아꼈지만 해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치면서 결국은 김정일은 김정남을 싫어하게 되고 그 와중에 김정은은 옆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만 자기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또 어머니가 김정일에게 끊임없이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도 상당히 변하게 되고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도 후계자로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김정은 본인도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김정은은 하전사 계급을 달고 북한군에 들어갑니다. 이 하전사 계급이라는 건 우리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등병이라는 건데 김정일의 아들이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군대에 가서 1년 6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합니다. 뭐 아버지가 보낸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만큼 야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지켜보게끔 했고 김정은은 그 군사 생활을 마치자마자 다시 이제 대학으로 들어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특별반을 만들고 거기서 후계자 수업을 체계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굉장히 똑똑한 조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김정남과 막 치고 올라가는 이 김정은 사이의 후계 경쟁은 결국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으면서 급격하게 김정은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김정일이 이 뇌졸중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았는데 좀 몸이 회복된 다음에 김정일은 자신이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를 직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빨리 이제 후계 구도를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데 당연히 김정일의 주위에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남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김정남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김정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성택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그 이재강 조선노동당 조직부 부부장이 김정은을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장성택은 김정남의 후견인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당시 장성택은 좌천됐다가 복귀하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입지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상태고 이재강은 장성택에 비해서는 입지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재강의 입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김정은이 결국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시기 저도 북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김정은은 청년대장동지라는 그런 호칭을 달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죠. 정말 짧은 시간에 후계자 수업을 받고 김정일이 죽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죽은 다음
김정은의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김정남과 김정은의 싸움은 완벽하게 김정은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김정은과 김정은의 주변 세력은 늘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4년에도 김정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오스트리아에서 김정남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조를 파견했는데 어떻게 김정남은 거기서 살아났죠. 본인이 통치권을 가진 이후에는 김정은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국가보위부의 명령을 내려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정남을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2017년 2월 13일에 특수요원들에 의해서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 테러를 받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판 왕자의 난은 김정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남이 만약 김정일의 후계자가 됐다면 지금의 북한은 조금 다른 모습일까? 아니면 김정은이나 김정남이나 다 같은 김씨일가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일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역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